자, 이 시간에는 제가 그동안 과제로 냈던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 해설을 여러분 이제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은 뭐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과제에 대한 답안을 이렇게 제출해 주셨는데 대부분 잘 썼기 때문에 뭐 크게 설명할 내용은 없습니다. 1번 과제를 보면은 이제 A가 사망을 했는데, 적극 상속 재산은 8억이고요. 채무는 1억입니다. 생전에 B에게 2억 원을 이제 증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B 씨의 구체적 상속분이 얼마인지, 또 C의 유류분 부족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문제인데요. 구체적 상속분은 먼저 이제 상속 재산을 이제 구합니다. 그래서 이 8억 원에다가 생전 증여한 요 2억 원을 더한 10억 원이 이제 상속 재산이 되고요. 본래의 이제 상속분은 B 씨가 요 10억 원에 대한 2분의 1씩이기 때문에 5억 원씩이 됩니다. 이제 구체적 상속분이죠. 구체적 상속분은 요 B는 5억 원에서 증여받은 2억 원을 빼니까 이제 3억 원이 이제 구체적 상속분이 되고요. C는 이제 5억 원이 구체적 상속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류분 부족액을 이제 보면은요. 이런 경우에는 뭐 5억 원을 이렇게 구체적 상속분을 이렇게 받는다라고 하면 딱 보기에도 어떤 유류분 부족액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한번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요, 유류분 부족액 계산 방식에다가 한번 이제 쭉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1설에 의해서 이제 풀어보면, 이제 1설과 2설의 차이는 유류분 부족액 그 계산법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마지막 상속인의 순상속액을 1설은 유증을 공제하고 남은 적극 상속 재산에다가 법정 상속 비율을 곱한 것, 거기에다 이제 소극 재산의 상속분 곱한 걸 빼는, 그게 이제 1설에서 주장하는 것이고, 2설에서는요, 그게 아니라 구체적 상속분을 이제 우리가 좀 전에 정했지 않습니까? 그 구체적 상속분에다가 소극 재산 상속분 곱한 걸 뺀 것, 그게 이제 순상속액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설로 쭉 계산을 해보면은요, 일설에 의해서 이제 그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해 보면은 마이너스 1억 2,500 이렇게 되고요. 2설 이제 구체적 상속분에 의해서 이제 계산해 보면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마이너스라는 거는요, 없다는 거예요. 유류분 부족액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유류분보다 이만큼 더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류분 부족액이 플러스가 나와야 만약에 이게 플러스 1억 2,500이다라고 하면은 그 유류분 부족액이 그거니까 이거를 이제 이렇게 청구한다라는 건데 이게 마이너스로 돼 있다는 거는요. 유류분 부족액보다 이만큼 더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류분보다 이만큼을 더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류분 부족액은 이제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설에 의하더라도 유류분 부족액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계산했을 때 유류분 부족액이 마이너스니까 부족액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더 받았다는 거죠. 유류분보다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계산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문제는요. 만약에 A가 사망을 했는데 A의 이제 적극 재산이 이제 2억 원이고 그 다음에 소극 재산은 이제 1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A가 사망했을 때 B 씨가 있는데 B에게 이제 8억 원을 증여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제 구체적 상속분과 C의 유류분 부족액은 얼마냐라는 건데 이런 경우는 딱 봐도 뭐 최대한 받아도 C가 이거를 다 적극 재산을 다 받는다 그래도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딱 보기에도 유류분 부족액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구체적 상속분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요,
상정 상속 재산은요, 2억 원 플러스 8억 원, 그러니까 똑같이 10억 원입니다. 그죠? 네, 2억 원에다가 생전 증여액인 10억 원을, 그리고 상속인에 대해서 한 증여는 이거는 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돌아가시기 1년 전에 한 것, 그것까지가 아니고 그 전에 한 것도 이게 플러스가 됩니다. 본래의 이제 상속분은 BC가 이제 5억씩이죠. 반씩이니까요.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해 보면 B는요, 이렇게 5억 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 특별수익이 8억이니까 마이너스 3억 원이에요. 그 다음에 C는 5억 원입니다. 자, 이렇게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는 거냐면, 이거는 초과 특별수익을 했다는 거예요. 초과 특별수익. 그러니까 이게 상속받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받았다는 거예요. 더 받았다. 이게 이제 초과 특별수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초과 특별수익이 생기면은요, B에게는 0원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미 더 받았으니까 구체적 상속분이 0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라고 해서 뺏어오지는 않습니다. 이 B에게 뺏어오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뺏어오고 하는 문제는 이건 유류분의 이제 문제이고, 상속재산 분할 단계에서는요, 그러니까 최대한 안 줄 수 있는 것까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0까지 이게 되는 것이지, 상속재산 분할해서 뺏어오는 건 없어요. 뺏어오는 건 유류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초과 특별수익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그 해설에다가 이제 쏘는 것처럼 초과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 특별수익자를 부존재하는 것으로 의지하고 다시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 상정 상속 재산이 어떻게 되냐면은 요 B는 없는 걸로 보는 거예요. 요 B는요. 그러니까 요 B에게 요 B는 아예 없는 걸로 보고 요 이제 이 부분은 빼고 이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C만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정 상속 재산은 2억이 됩니다. 그리고 본래의 상속분은요, 상속인은 혼자가 되니까 C가 2억 원을 단독 상속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 상속분은 C에게 2억 원, 그죠? 특별수익 받은 게 C에게는 없으니까 C가 2억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체적 상속분은요, B는 0원, 그다음에 C는 2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했을 때요, 마이너스가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초과 특별수익자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0을 구체적 상속분으로 봅니다. 0이에요. 0. 뺏어오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0으로 해놓고 다시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을 하는데요. 그 사람은 없는 걸 전제로 구체적 상속분을 정해요. 그래서 이 경우에 B는 0원, C는 2억 원이 구체적 상속분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류분 부족액을 그거를 전제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요, 1설에 의해서 계산을 해보면 1억 7,500만 원이 됩니다. 2설에 의하면 이제 이거는 구체적 상속분에 기해서 이제 순상속액을 정하기 때문에요, 7,5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요, 이렇게 상당한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실무 다수설은 뭐냐면 2설이에요. 2설. 구체적 상속분을 고려해서 그걸 가지고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는 것. 그게 현재 대다수의 실무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수설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대법원 판례까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설이 맞는지는 사실 정확하진 않습니다. 예전에 사법시험 문제 이런 문제가 났었는데 그때는 이제 답안을 1설을 가지고 이제 정답을 이제 삼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소송까지 문제가 잘못됐다, 답이 없다, 라고 이제 2설로 풀었을 땐 답이 없다, 라고 이제 소송까지 갔었는데 소송에서의 이제 결론은 뭐였냐면은 2설이 더 이제 실무에서 많이 쓰이고
뭐 다수의 지지를 받고는 있지만 이설에 따른 정답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설에 의한 정답은 있으니까 그래도 객관식에서는 일설을 의한 정답을 이제 택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소송에서 이제 뒤집어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상당한 비판이 있죠. 문제가 잘못됐었다라는 비판도 있고, 뭐 그 소송에서도 오답이라고 처리를 했어야 된다. 이제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설,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서 순상속액을 구체적 상속분을 가지고 계산하는 이설에 따라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해 주길 바라고요. 제 시험에 만약 이런 문제가 난다면 이설에 따라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을 해 주십시오. 이게 사실은 이제 증여 유언을 한 그 피상속인의 의사에도 더 맞는 거예요. 사실은 이 경우에 뭐 B에게 많은 특별 수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좀 더 가는 게 맞지. 유류분으로 이렇게 반환 청구하는 금액은 최대한 적은 게 바람직하거든요. 왜냐하면 유류분 반환 청구라는 거는 유언자 뭐 이렇게 유언이나 증여를 한 피상속인의 의사에 약간은 좀 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상속인 간의 형평 이런 차원에서 유류분 반환을 인정하는 건데 그거는 좀 제한이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유언의 자유라든가 이런 걸 고려할 때 그런 걸 볼 때는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도 구체적 상속분을 참작한 이설이 더 타당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제 3번입니다. 이제 배당 연습인데요. 그래서 5번, 8번에 이제 그 배당액을 계산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면은 권리자가 이제 갑을 병정이 있는데요. 먼저 갑을 기준으로 보면은 갑은 을에 대해서 동순이죠. 병에 대해서도 동순입니다. 정에 대해서도 동순이에요. 그러니까 갑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모두가 다 동순이니까 이거를 이제 갑을 병정이 먼저는 이제 안분을 합니다. 그래서 6천만 원을요. 6천만 원을 14분지 4, 그 다음에 6천만 원을 14분지 3, 병은 14분지 5, 정은 14분지 2, 그렇게 안분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계산액이 나옵니다. 실제로는 이제 이 계산액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딱 떨어지지 않아요.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갑을 기준으로는 이렇게 안분을 했고, 갑을 이제 제외한 을을 기준으로 다시 보면은 을은 병에 대해서 순위가 어떻게 되냐면 선순위죠. 저당권이니까요. 1순위 저당권자인 을이 병에 대해서 2순위 저당권자인 병에 대해서 선순위입니다. 정에 대해서도 선순위죠. 저당권 가압류니까요. 그러면 이제 병정에게 흡수를 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먼저 흡수를 해오냐면 더 열등한 그러니까 병정을 비교해 봐야 돼요. 그러면 병정은 정이 더 후순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정액에서 850여만 원을 다 흡수해 옵니다. 그러고도 자기의 피담보 채권 3천만 원에서 부족한 또 850여만 원을 또 흡수해 와서 을은 3천만 원을 다 채워요. 그리고 이제 병은 이게 850만 원을 뺏긴 1285만 7,143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은 0원이 되는데, 그 다음에 3순위에서 이제 을까지 나갔으니까 이제 병을 기준으로 봤는데 병이 정에게서 흡수해 올 수는 있지만 정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흡수해 올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배당은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갑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모두가 동순이니까요. 안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을을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을은 병정에 대해서 이제 선순이니까요. 흡수를 해오는데 더 후순위자인 정에게서 먼저 흡수를 해오고 그 다음에 병에게서 흡수를 해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8번입니다. 8번은
갑에 가압류가 있고, 을에 임차권. 자, 여기서 확정일자도요, 그러니까 전입신고가 돼 있는, 대항력이 전제가 되어 있는 확정일자입니다. 그러니까 대항력 우선 변제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에 가압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주택이니까,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지부터 봐야지 되는데요. 청주 소재 주택이면은 5천만 원까지가 소액 보증인이거든요. 근데 을은 지금 8천만 원이니까 보증금이 최우선 변제권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권리 순위에 따라서 배당이 되는데, 자, 먼저 갑을 기준으로 보면 순위가 어떻게 되냐면, 갑은 을에 대해서 순위가 동순위죠. 왜요? 가압류 저당권이 동순위인 것처럼 가압류 확정일자도 마찬가지로 동순위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갑은 병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동순위죠. 따라서 갑, 을, 병이 안분을 합니다. 그래서 6천만 원 중에 12분지 2 해서 1천만 원이 되고요. 을은 12분지 8 해서 4천만 원이 되고, 병은 12분지 2 해서 1천만 원이 배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을을 기준으로 보면은 을은 병에 대해서는 선순위죠. 그래서 이렇게 흡수해 옵니다. 그래서 을은 5천만 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병은 0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을은 보증금 중에서 3천만 원을 회수를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대항력을 행사하고 계속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집을 비워줘야 됩니까? 이거는 가압류 이후에 대항력이다라고 하면, 가압류가 경매에서 소멸이 되면 그 이후도 같이 소멸이 되기 때문에 대항력도 같이 소멸이 되어 따라서 집을 비워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과제 3번도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과제 4번입니다. 자, 계약 해제가 됐을 때 원상 회복을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는 건데요. 자, 이 경우에 피고는요. 피고는 이전 등기 받은 거 말소해 줘야 되죠. 목적물 받은 거 다시 인도해 줘야 됩니다. 원고에게. 그 다음에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의 사용이익도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원고는요, 받은 매매 대금에 대한 이자를 가산해서 돌려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답이 어떻게 되냐면은, 피고는 원고로부터 2억 원 중, 그중 계약금 1억 원에 대해서는 받은 날부터요, 2016년 6월 15일부터, 나머지 중도금 1억 원에 대해서는요, 받은 날이 2019년 7월 1일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은과 동시에, 그러니까 요 계약금 중도금에 대해서는요, 이자를 가산해서 원상회복을 해줘야 돼요. 이자를 가산해서 원상회복을 해줘야 된다. 이게 계약 해제 원상회복에 있어서 하나의 어떤 부당이득의 특칙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금전을 반환할 때는 이자를 가산하라고 돼 있으니까요. 원고는 이렇게 각각의 이자를 가산해서 반환을 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에다가 막 소축법상의 뭐 지연 손해금까지 뭐 가산해서 이제 뭐 지급받은과 동시에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아직 동시행, 그 원상회복이 동시행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지연 손해금 발생할 이유도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상대방이 원고에게 지금 소송을 제기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축법상의 지연 손해금이 발생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연 손해금도 발생 안 하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피고가 또 소를 제기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거는 지연 손해금이 발생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이자만 가산해 주면 돼요. 이자만. 그래서 1억 원은, 계약금 1억 원은 받은 날부터, 중도금도 받은 날부터 각 연 5%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은과 동시에, 그 다음에 피고는 말소 등기하고 인도하고, 그 다음에 사용이익을요, 인도받은 날부터 인도 완료까지 월 100만 원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그렇게 기재해 주면 되고, 이 항에서 부동산 인도 및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말소 등기 같은 거는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은 말소 가집행을 붙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 및 금전 지급 부분에 대해서 가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기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제 5번에 있는 거는요. 여러분 이제 이자, 지연 손해금 그 이유를 어떻게 기재해 줘야 되는지
그 부분은 제가 그때 강의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그 답안을 보시면은 여러분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인도 소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